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 먹구름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자, 이게 지난해부터 침체가 시작된 부동산 시장이 올해도 역시나 침체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는 좀 나빠질 것으로,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고로 그 작년을 좀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작년도에 그 집값이 전국적으로는 한 10% 정도 빠졌고요. 서울이 7.2, 경기도가 9.6,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 게 지방 같은 데는 세종시, 인천 이런 데는 11%좀 넘게 빠진 것으로 뭐 조사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만 한국부동산원의 발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1년에는 이제 12% 가까이 올랐던 걸 생각하면 예. 사실은 재작년에 많이 오르고 작년에 많이 내렸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표현을 보면 역대급 하락이다. 그렇죠. 예. 이제 2008년 이후에 사상 최대폭 하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올해가 주목되는 이유는 집값과 전세값이 이제 동반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는 전세값은 집값보다는 좀 덜 떨어졌어요. 예. 한 3 내지 6% 떨어졌으니까 예.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했다는 것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었다. 이제 사실은 초기 국면으로는 보여져요. 그러나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게 이게 보면 되게 그 집값과 전세값이 내릴 때 보통 하락이 멈출 때는 전세값이 먼저 멈춥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입주 물량이 여전히 한 아파트로 보면 24,000 가구 정도로서 적정한 물량이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집값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요 공급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소득, 수급, 정책, 심리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분수령이 되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가 좀 더 많이 내리고 예. 하반기는 좀 하락이 좀 폭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전세 가격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멈춘다면 시장에 좀 우리가 변곡점을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매년 새해 소망으로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비투니, 영끌이니 해서 어떻게든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시장의 문제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영끌했다, 패닉 바잉, 공포심에 집을 샀다.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집을 안 샀더니 이 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MZ 세대들이 이제 영투, 비투라고 해서 모든 걸 끌어모아서 집을 샀더니 이제 작년에 집값이 또 급락했잖아요. 하반기부터. 사실 작년에 집값은 4월부터 내렸고 본격적 하락은 7월부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젊은이들이 20, 30대가 샀던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노원, 강북, 도봉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집값의 집값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패닉셀이라고 해서 이제 공포에 매도하는 사람들도 좀 그만큼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많고 또 시장의 저점은 언제인가 이런 좀 궁금함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인천도 그렇고 여기 우리가 보면 안양이나 의왕 지역도 그렇고 집값이 많이 내린 지역은 올해는 작년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락폭은
작년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집을 지금 서둘러서 팔기보다는 예. 이제는 팔기에는 너무 느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예. 왜냐하면 따져보니까 집값이 20 내지 40%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고할 만한 걸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니까 서울 지역은 평균에서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빠졌어요. 많이 빠진 곳은 한 50%까지 빠졌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서둘러서 매도하기보다는 예. 조금 더 다음 기회를 이렇게 버티는 게 어떨까.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는데 정부가 뭐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네. 내놨거든요. 뭐 대출, 세금, 청약 뭐과 관련해서 혜택은 좀 늘리고 규제는 풀어주는 방안을 좀 내놨는데 네. 올해부터는 좀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다행히 지금 이제 거래 절벽과 가격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소위 이제 부동산 경기도 불황이 오게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경착륙을 우려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될 때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냉각될 때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예. 오히려 경기 부양 대책을 펴는 게 일반적인 정책의 기조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특히 거래를 좀 늘리는데 원희룡 장관도 보니까 이제 선거래 정상화, 그다음에 시장 안정 여기에 네. 목표를 두고 있는데 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좀 바람직한 시장 안정이나 서민 주거 복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가장 정책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첫 번째는 재건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건축 시장이 시장을 기인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의 안전진단이나 재초안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예.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취득세나 보유세, 우리가 종부세 예를 많이 들죠. 그렇죠. 양도세 이런 세금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고 팔기에는 대출이나 금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LTV나 DSR 규제 같은 것들을 좀 대폭 완화해서 다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특히 실수요자를 위한 이런 금융 제도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특히 올해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새롭게 되거든요. 예.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뀐 이 개선된 제도에 맞추어서 내 집 마련이나 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도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그 두 번째 세금 부분을 보면 네. 뭐 양도소득세도 뭐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하고 중과세율도 뭐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아까 잠시 제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부분이 예. 우선 많이 완화가 됩니다. 지금 취득세도 보면 1주택자는 뭐 1에서 3%, 2주택자부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는 8%, 또 3주택은 12%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 이제 2월에 이 개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이제 다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3주택자부터 이제 다주택이 된다는 거고, 또 다주택자들의 세금 중과도 8%, 뭐 12%에서 4 내지 6%로 이제 거의 반토막 대폭 이렇게 세금이 절세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의 변화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라고 그래서 이게 6억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났고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 종부세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양도소득세도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감면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 감면이 이후에도 더 연장을 한다. 그래서 기본 세율이 6에서 45%고 사실은 중과세율이 또 30%에서 최고 75% 그러니까 30% 중과세율이 되면 82.5%까지 소위 규제 지역에서 중과세율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고 기본 세율로 바뀐다는 점, 또 1가구 2주택자의 감면 기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올해부터 대폭 갱감되고 완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청약과 관련해서 또 무순위 청약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지금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에,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가 좀 넓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앞서 제가 이제 크게 보면 재건축, 세금 완화,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무주택자나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게 청약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올해와 내년이 청약 통장과 이 가점제, 추첨제 이런 점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내 집 마련의 문턱도 좀 낮아지고 있고 예. 좋은 기회가 오히려 올 수 있다 하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1순위, 2순위라고 있거든요. 예. 또 좀 복잡합니다만 가점제도 있고 청약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별로 안 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미분양이 굉장히 좀 그렇죠. 많아지고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분양 물량도 보면 11월 말 작년 기준으로 벌써 한 5만 8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올해까지 이렇게 미분양 물량 같은 것들이 6만 2천 가구를 좀 넘어설 것이다. 예. 예, 우리가 이제 6만 2천이 평균으로 보이고요. 예, 최고로 많았을 때가 16만 5천 호 정도 됩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미분양 물량을 또 무순위 청약도 잘 활용한다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예. 또 가점이 낮은 사람도 내 집 마련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청약 제도도 이제 대폭 손질된다는 점,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걸림돌이 거주 지역이었어요. 서울에 미분양이 나면 서울 지역만. 그렇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30일, 60일 했는데 앞으로 180일까지 이 명단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예. 180일 동안은 한번 우리가 신청을 하고 나면 예비 명단으로 계속 좀 남을 수 있어서 아파트의 당첨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제도도 새롭게 도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만 좀 혜택이 많았잖아요. 다자녀. 근데 이제 미혼들도 공공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새롭게 도입된 점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가점제냐 추첨제냐 이런 것들이 비율이 각각 좀 달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청약 통장이 좀 가지고 있더라도 가점이 좀 낮은 사람도 추천제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거는 뭐 우리가 60제곱미터 같은 걸 소형이라고 그러고 85제곱미터를 중형 그 이상을 초과라고 하는데 예. 시간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못합니다만 이 청약 제도도 우리가 가점 제도도 변화가 오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이 변화된 내용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예. 맞춤형으로 활용한다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저도 미혼 청년으로서 좀 찾아볼 게 좀 생겼네요. 네.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뭐 규제 지역이 추가적으로 뭐 해제된다거나 대출 문턱이 낮춰진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외부 요인을 국내 정책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까? 그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나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5가지 정도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변수입니다. 유동성과.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고 이때 유동성 확대가 있었죠. 예.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이때 한 40~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집값이 적어도 2019년 이전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게 집값의 거품도 낮아지고 시장이 건전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나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근데 이게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오를 것이다. 미국이 이제 4.5% 기준금리에서 이게 한 5.25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3.25가 기준금리인데 예. 우리도 한 3.75 경우에 따라서는 4%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과거에 최도 이 갭이 벌어진 게 금리 격차가 2000년에 1.5였는데 예. 그래도 최대치를 지금은 1.25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 예.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좀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담대 금리가 지금 상단이 7%인데 이게 8%, 9%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금리가 오르는 한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정책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이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규제 지역을 지금 빼었던 우리가 하남이나 과천 이런 지역들도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될 거고요. 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집값이 많이 내렸던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규제 완화가 올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정책이 시장의 연착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래를 좀 증가시키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역할은 다소 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변화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요.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화제가 되는 그런 깡통 전세와 네, 관련해서 가장 큰 생겨난, 문제죠. 제도인 예.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인 사면 초과에 빠졌잖아요. 예. 가장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게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많이 내놓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에 있어서 이게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세입자가. 예. 그런데 이제 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체납 세금이라든지 정가 기록이라든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가 좀 개선된다는 점은 다행이고요. 예. 두 번째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은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네. 이게 국세가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국세 배당보다도 이 세입자가 확정 일자인을 받고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갖는 쪽으로 개선이 추진되니까 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없어서 예. 우리가 세입자분들이 두 가지는 주목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과 그 선순위 근저당의 합계액이 이 전세 보증금의 소위 말하면 전세 가격과 이 선순위 근저당의 합계액이 적어도 70 내지 80% 이렇게 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허가에서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짚어봤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